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회사도 분명히 기술 개발, 그러니까 R&D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아마 많은 대표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텐데요. 정작 그 방법을 몰라서 혹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이 귀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요.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바로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업무 편람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좀 찌끈거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공식 안내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R&D 활동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혜택은 뭔지, 그 핵심 전략과 또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 인증 마크를 딱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인증 마크의 대가로 세금 감면, 인력 지원, 자금 우대 같은 아주 실질적인 선물을 주는 거죠. 오늘 이 편람을 통해 단순히 서류 절차를 배우는 걸 넘어서요.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 회사 성장 엔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전략적인 활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네요. 일단 이 둘의 차이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크고 작고의 차이?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가장 직관적인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R&D 조직의 어떤 최소 단위이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보다 좀 더 체계를 갖춘 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중 어느 쪽이든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 즉 사람, 인적 요건과 공간, 물적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신고와 관리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을 받아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줄여서 코이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코이타. 그렇군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아무나 다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 제도의 목표 자체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반대로 대상이 아닌 것도 명확하겠네요. 편람을 보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들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군요.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의료법인 혹은 종교단체 같은 곳들이요. 순수하게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제도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바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허들이거든요. 아니,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 무슨 연구원이냐 하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인데 어떤가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생각보다 요건이 훨씬 유연하거든요. 먼저 사람, 즉 인적 요건의 핵심은 연구 전담 요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연구 전담 요원이요? 네, 말 그대로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오직 연구 개발에만 전념하는 인력이어야 하죠. 이 연구 전담 요원의 최소 인원 기준이 기업 규모별로 달라져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대기업은 수십 명씩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람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기업은 5명 이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소기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명 이상인데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연구전담 요원 2명 이상이면 된다고요. 2명이요? 심지어 바로 밑에 대표이사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전담 요원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서너 명 그로 스타트업들한테는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의 소식 아닌가요? R&D가 별도 업무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밤새워 코딩하고 개발하는 게 현실인데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가 초기 기업의 현실을 얼마나 깊이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표이사가 핵심 개발자인 경우가 부지기수인 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 기준도 상당히 유연해요. 원칙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 계열 같은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문이 훨씬 넓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가능한 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4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학사 학위가 없어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단순히 책상에서 공부한 학력뿐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쌓은 실무 경력과 기술 자격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회사 최고의 기술자가 학위는 없지만 현장 경력만 10년인 베테랑인데 그분도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많은 중소기업에게 희소식이겠어요. 네, 심지어 적합한 체류 자격과 학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도 당연히 등록할 수 있고요. 인력에 대한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다음 허들인 공간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꽤 비좁은데 연구소를 만들려면 무조건 독립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건가요? 연구소라고 하면 뭔가 번쩍이는 실험 장비가 가득한 별도의 공간이 떠오르거든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편람에서도 독립된 공간을 강조해요. 다른 부서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한 번 중소기업을 위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오, 또 예외 조항이 있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평 이하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칸막이, 즉 파티션이나 책장 같은 걸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하기만 해도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해줍니다. 편남에 있는 사진 예시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사무실 한쪽 코너를 그냥 높이가 있는 파티션으로 둘러싸기만 했는데도 인정이 되는군요. 책장으로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서 공간을 나눈 사례도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해볼 만한데요. 무조건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다른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인테리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목적인 거죠. 그럼 공간에 들어간 연구 기자들은 어떤가요? 이것도 비싼 장비 목록을 채워놓아야 하는 건지 걱정되는데요. 장비 역시 고가의 장비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신고서에 작성한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기자재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모든 직원이 다 쓰는 일반 사무용 PC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연구 기자재로 인정이 안 되겠죠. 하지만 건축 설계 회사가 사용하는 고사양 워크스테이션이나 CAD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쓰는 전문 개발 툴이나 테스트 서버 같은 것들은 명백한 연구 기자재로 인정됩니다. 즉, 실질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과 공간, 두 가지 핵심 요건에 대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유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춰서 드디어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고 혜택만 누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편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핵심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준수사항이요? 이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겠네요.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연구전담요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회의록 작성, 총무, 영업, 생산관리 같은 다른 회사 업무를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사를 나왔는데 연구원이 고기응대 전화를 받고 있거나 생산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네요. 현실적으로 작은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의식적으로 분리해야겠군요. 만약 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팀장급은 다른 업무를 좀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소 소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소장은 연구 전담 요원 최소 인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 예를 들어 소기업 최소 요건이 2명인데 소장 1명과 연구원 1명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겸직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연구 전담 요원은 1명이 되기 때문에 요건 미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건 정말 함정이네요. 그럼 두 번째 준수사항은 뭔가요? 둘째는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했고 인력이나 기자재 변동은 없었는지 등을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 같은 거예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의무들을 어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KOITA에서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요건 미달이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먼저 1개월의 보안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시정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애초에 인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인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정 취소.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취소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인정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 특히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3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게 드러났다. 그러면 3년치 세액공제액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환수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일단 바꿔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과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이유, 결국 그만큼 강력한 당근이 있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어떤 혜택들이 있길래 다들 이렇게 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은 역시 세금 관련 지원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인데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연구에 사용된 재료비 등 R&D에 지출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그냥 통째로 빼주는 제도거든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빼준다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발생한 R&D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요? 네, 만약 연구원 인건비랑 재료비로 1억 원을 썼다면 내야 할 법인세에서 2,5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1억 원에 2,500만 원이라니,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네요. 피부에 와닿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나 매년 내는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요. 이런 세금 혜택 말고 다른 종류의 지원은 없나요? 예를 들어 사람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물론 있습니다. 어쩌면 세금 혜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혜택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입니다. 아, 전문 연구요원? 네,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경우 군 복무를 대체해서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기업과 경쟁해서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아, 병역특례라고 불리는 그거군요. 연구소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자격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해외 장비나 시약을 수입할 때 관세를 80%나 감면해 주고요. 또 신진 연구 인력이나 경력이 풍부한 고경력 연구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국책 인력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은 이런 사업에 지원할 때 기본 자격이 되거나 가점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제공하는 R&D 관련 지원에 입장권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오늘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 업무 편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다 보니 이건 단순히 서류 작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소 인정이라는 건 명패 하나 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R&D의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과 공간에 투자하고 경직 금지 같은 엄격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약속 같은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가로 정부는 세액공제, 인력 지원, 자금 우대라는 강력한 무기를 기업의 손에 쥐어주는 거고요.
이 무기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정말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 제도의 A부터 Z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편람은 어떻게 연구소를 만들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 연구소가 필요한가일 겁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감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제도를 우리 회사의 혁신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으실 건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그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가 사실은 정부에 내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1년 R&D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회의록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연구소는 세금 절감을 위한 서류 뭉치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의 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